여보, 물 좀 떠올게. 남편이 저를 바위에 앉혀놓고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어요. 70평생,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산속에 버리고 갔습니다. 실명한 아내는 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 눈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모텔 영수증도 받고 통화 내용도 다 들었어요. 이것만 정리하면 우리 편해져. 정리.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없애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 손끝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지 공예가의 손으로 증거를 모으고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70년 인생의 처절한 생존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순자는 70살입니다. 한때 시장 골목에서 한지 공예로 이름난 사람이었죠. 80년대, 90년대엔 동네 부녀의 행사나 학교 바자회에 한지암을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족두리 상자도 만들었고 사군자 병풍까지 손수 만들어 팔았어요. 손이 곧 밥줄이라는 말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순자의 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실명 판정을 내렸어요. 그 뒤로 순자는 집안의 모든 동선과 촉감만으로 세상을 삽니다. 바닥 장판의 미세한 들뜸으로 현관 방향을 찾고 주방 싱크대 모서리에 칠 벗겨짐으로 컵의 위치를 짐작하죠. 손끝의 감각이 곧 순자의 눈이 되었습니다. 남편 조태수는 72살입니다. 평생을 택시기사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IMF가 터졌을 때도 2000년대 들어서도 발이 닳도록 운전대를 잡아 집을 먹여 살렸습니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매일 새벽 라디오를 틀고 나가며 순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순자야, 약은 먹었지? 나 다녀올게. 순자는 부엌 싱크대에 기댄 채로 대답합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면 같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응, 알았어. 손님 없으면 일찍 들어오지. 하지만 그 말이 끝까지 지켜진 적은 드뭅니다. 순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도 매일 같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50년의 무게였으니까요. 순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사람의 기척과 온도를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풍기는 냄새부터 다릅니다. 예전엔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익숙한 남편의 채취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낯선 향수 냄새가 납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톡 쏘는 젊은 여자들이 뿌릴 법한 그런 냄새죠. 주머니 속 영수증의 종이 스치는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주유소 영수증이나 편의점 영수증이었는데 요즘은 종이 재질이 도톰한 게 손끝에 느껴져요. 순자는 그 영수증을 만지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물어봐야 택시 정비소 갔다 왔다는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목소리 끝에 붙는 미세한 짜증도 느껴집니다. 순자가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하고 물으면 태수는 아무거나 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예전처럼 된장찌개 해줘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마치 순자와의 대화 자체가 귀찮다는 듯이 말이죠.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 그렇지. 나도 투정 부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순자는 손끝으로 한지를 만지는 습관을 꺼냅니다. 거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는 작은 한지 조각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순자는 그 한지를 꺼내 손끝으로 결을 확인합니다. 종이의 질감, 두께, 섬유의 방향까지 손끝으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학 한 마리를 접기 시작하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손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접기, 두 번째 접기, 날개를 펴는 순서까지 모두 손끝에 새겨져 있어요. 작은 한지 학 한 마리가 완성되면 순자는 그걸 베개맡에 놓습니다. 그게 순자가 붙잡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태수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순자야, 저녁 먹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습니다. 일부러 밝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여보 올 때까지 기다렸지. 순자가 대답하자 태수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합니다. 미안해. 오늘 손님이 많아서 그냥 편하게 죽이라도 끓여 먹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손끝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태수의 점퍼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영수증 소리, 그리고 목소리 속에 섞인 미묘한 긴장감까지요. 밤이 깊어지고 태수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봅니다. 순자는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손끝이 있으니까. 이 손끝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순자는 베개맡에 놓인 한지 학을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작고 여린 학이지만 순자에겐 무엇보다 단단한 존재였어요. 이 학처럼 순자도 접히고 꺾여도 다시 날갯짓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평소와 다르게 상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태수의 발걸음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엔 묵직하게 질질 끄는 소리였는데 오늘은 가볍게 툭툭 걷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야, 나왔어. 태수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왔어? 저녁은? 아직. 근데 말이야, 마트 들렀다 왔어. 내가 좋아하는 거 샀는데. 태수는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며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어 봉지 안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익숙한 포장지 재질이 느껴집니다. 숙인 절미였습니다. 어머,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알고? 순자가 놀라서 묻자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지. 우리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요즘 내가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태수가 이렇게 갑자기 친절할 이유가 뭘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태수는 거실 TV를 틀었습니다. 평소엔 뉴스나 스포츠 채널을 봤는데 오늘은 순자가 좋아하는 옛가요 프로그램을 틀어줬어요. 이미자, 남진, 나훈아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순자 옆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순자야, 요즘 답답하지? 집에만 있으니까. 그야 뭐. 어쩔 수 없지. 눈이 이런데. 순자가 대답하자 태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 산에. 내가 좋아하던 데 있잖아. 젊을 때 소풍 가던데. 순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산이라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70년대, 80년대엔 도시락 싸서 산에 올라가 막걸리 한 잔 나누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 깔고 앉아 태수와 웃고 떠들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나간 지가 몇 년인데 갑자기 웬 산이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냥 요즘 내가 답답해 보여서 나도 미안하고 우리 좀 추억도 되살릴 겸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태수의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태수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다가 소파 위에 놓인 태수의 점퍼를 발견했어요. 순자는 무심코 점퍼를 집어 옷걸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는 손을 멈추고 주머니 안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종이 조각이 느껴졌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증을 꺼내 손끝으로 만져봤습니다. 종이 재질이 평소와 달랐어요. 도톰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게 일반 편의점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증 표면을 손톱으로 긁어가며 글씨를 더듬었어요. 점자는 아니지만 볼록하게 인쇄된 글씨의 윤곽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갔어요. 미음, 오, 티읕, 네, 리을 모텔이라는 글자가 손끝에서 조합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숫자도 느껴졌어요. 이 시간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두드렸어요. 내가 잘못 만졌나? 아니야. 종이 재질이 분명 모텔 영수증인데.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텔 영수증. 이 시간.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낯선 향수 냄새, 달라진 태수의 태도, 그리고 오늘 갑자기 보인 친절까지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영수증의 촉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태수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순자의 귀엔 선명하게 들렸어요. 응내가 오늘 데리고 나가. 그래, 산 쪽으로. 조용한 데로.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걱정하지 마. 확실하게 할게. 그러면 우리 이제 편해질 거야.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산 쪽으로. 조용한 데로. 확실하게.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제 태수가 보인 친절, 숙인 절미, 옛가요, 프로그램, 산에 가자는 제안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요. 산바람을 쐬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속으로 자신을 치우러 가는 거였어요. 순자를 없애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순자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순자는 베개맡에 놓인 한지 학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작고 여린 학이지만 순자에겐 살아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어요.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를 준비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운 채로 태수의 움직임을 귀로 쫓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까지요. 순자야, 일어났어? 오늘 날씨 좋다. 상갈 준비해.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밝음 뒤에 숨겨진 의도를요. 응, 알았어. 옷 좀 입을게.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싸움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순자는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면서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송곳을 넣었어요. 예전에 한지 공예할 때 쓰던 물건입니다. 손끝만 한 크기지만 순자에겐 마지막 방어수단이었어요. 쓸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평소엔 집안에서 잘 쓰지 않았지만 오늘은 필요했어요.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동선을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손끝으로 버튼 위치를 더듬었어요. 전원 버튼, 음량 버튼, 그리고 측면의 녹음 버튼까지. 순자는 녹음 기능을 미리 켜둘 계획이었습니다. 순자야, 다 입었어? 빨리 나와. 태수가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어요. 여보, 지팡이 챙겨야 해. 산길은 험하잖아. 그래, 그래. 천천히 해. 태수는 순자의 팔을 잡아 현관까지 이끌었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내려가며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두드렸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소리로 거리를 가늠하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순자는 안전벨트를 매는 척하며 재빨리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끝의 감각으로 버튼이 눌러진 걸 확인하고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순자는 모든 소리에 집중했어요. 처음엔 익숙한 동네 길이었습니다. 좌회전할 때 기울어지는 차체의 각도, 신호등에서 멈출 때의 브레이크 소리. 순자는 그 감각들로 대략적인 경로를 짐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차는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신호등이 줄어들고 차가 멈추는 횟수도 적어졌어요. 대신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고 경사진 길을 오르는 엔진 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흙냄새가 진했어요. 도시의 매연 냄새는 사라지고 나무와 풀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길이 있어. 경치 좋은데. 태수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 같은 곳을 지나쳤는지 어묵 국물 냄새가 스쳤어요. 트럭들이 지나가며 남기는 디젤 냄새도 풍겼습니다. 90년대 국도 느낌이 남은 길이었어요. 산길이 깊어질수록 순자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어둡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구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아주 희미한 빛의 점이 스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의 밝기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실명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가끔 빛이 번쩍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시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에게, 아이들에게, 누구에게도요.
시력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더더욱이요. 순자는 눈을 감고 다시 떴습니다. 희미하지만 윤곽이 보였어요. 앞좌석 태수의 뒷모습, 창문 너머로 스치는 나무 그림자,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산길의 윤곽까지요.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방향과 거리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차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순자야, 다 왔어. 내려. 태수는 순자의 팔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순자는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천천히 내렸어요. 발밑에 흙과 자갈이 밟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쌩쌩 울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하늘의 밝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두운 윤곽들, 나무인지 바위인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여기 잠깐만 앉아. 내가 물 좀 떠올게. 태수는 순자를 바위 옆에 앉혔습니다. 순자는 바위의 차가운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며 앉았어요. 태수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이상했어요. 물 들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급하고 멀어지기 위한 발걸음이었어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았어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여기 두고 떠나려 한다는 걸요. 아니, 이미 떠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바위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희미하지만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 절벽이 있었어요. 완전히 보이진 않았지만 밝은 하늘과 어두운 땅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구분됐습니다. 순자가 앉아있던 곳은 그 절벽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었어요. 순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갔다면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나를 여기 버리고 가려는 거야. 아니,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야.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타올랐어요. 순자는 절벽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시야로 나무 윤곽을 따라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누가 여기 사람 앉혀놨나? 거친 사투리였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순자는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앞에 누군가 멈춰 섰어요. 어르신, 여기 어떻게 온 거요? 이 산은 혼자 오면 큰일 나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정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를 잃었어요. 누가 좀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전화? 여기 전화가 터지나? 일단 내려가야 해. 어르신, 일어서 봐요. 남자는 순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순자는 그 손을 믿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가 데려왔어요? 혼자 올 리가 없는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혀를 한번 차고는
순자를 천천히 이끌었어요. 일단 내 산막으로 가요. 여기 있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못 내려가요. 남자의 이름은 백만수였습니다. 68살, 70년대, 80년대엔 광부촌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산에서 약초를 캐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순자를 부축해 산길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천천히 따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연탄 냄새가 섞여 풍겨왔어요. 순자는 만수의 안내를 받아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물 좀 데울 테니까. 만수는 구석에 있던 전기포트에 물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바닥엔 오래된 장판이 깔려 있었고 벽은 합판으로 대충 막아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옆을 더듬자 낡은 라디오가 만져졌어요. 카세트를 넣는 구멍이 있는 걸 보니 80년대 라디오였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손을 뻗자 종이 재질이 느껴졌어요. 달력이었습니다. 이거 달력인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물을 끓이면서 대답했어요. 응, 88 올림픽 기념 달력이요. 그때 받은 거 아직도 붙여놨어요. 뭐, 혼자 사는데 날짜가 뭐 중요해요. 순자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88 올림픽, 90년대가 아니라 80년대 말이었죠. 그때는 온 나라가 들떠 있었어요. 올림픽 개막식을 TV로 보며 태수와 함께 만세를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우리도 꿈이 있었는데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의 태수는 달랐어요. 순자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자를 산속에 버리고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만수가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고 진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요. 순자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조금 녹는 느낌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주머니에 있을 거예요. 좀 꺼내주실 수 있나요? 만수는 순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어요. 손끝으로 버튼을 더듬어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거 녹음이 되어 있나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순자가 부탁했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응, 녹음 파일이 하나 있네요. 들어볼까요? 네, 부탁드려요. 만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차 안에서 녹음된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중간중간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순자와 태수의 짧은 대화, 라디오 소리 정도였어요. 하지만 중반부로 넘어가자 태수의 전화 통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응, 내가 오늘 데리고 나가. 그래, 산 쪽으로. 조용한 데로.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수도 말없이 녹음을 계속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확실히 끝내. 내가 걱정할 일 없게 할게. 그리고 잠깐의 침묵 후 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여자 이번 달 월세도 내가 내줘야 되는데 이것만 정리하면 우리 편해질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산막 안이 조용해졌어요. 만수는 휴대폰을 순자에게 돌려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심각한데요. 경찰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을 직접 듣고 나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없애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아직 안 끝났어요. 사람은 손이 기억을 배신 안 해요. 어르신 손 봐요. 그 손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하게 윤곽이 보이는 손이었어요.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겐 아직 무기가 있다는 걸요. 한지 공예가의 손, 종이의 결을 읽고 작은 매듭을 짓고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 속 송곳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살아남는 사람이야.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막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차가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만수의 도움으로 순자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만수가 아는 길로 1시간쯤 걸어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경찰서 근처까지 왔을 때 잠깐 멈춰 섰어요. 어르신, 여기 파출소 있어요. 들어가서 신고해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막상 파출소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신고를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만수가 화면을 봐주며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 왔네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어디야? 내가 찾느라 미치는 줄 알았잖아. 태수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보, 나 다 들었어. 뭘 들어? 너 또 망상하냐? 눈도 안 보이면서 뭘 봤다고 그래. 태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내가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산 전체를 뒤졌다고. 경찰도 불렀어.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수는 이미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순자가 길을 잃었고 자신은 필사적으로 찾았다는 스토리를요. 순자야, 제발 어디 있는지만 말해. 내가 바로 데리러 갈게. 너 혼자서 어떻게 다녀? 태수의 마지막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애들도 너 귀찮아하잖아. 너 병원비 누가 내? 혼자서 밥은 어떻게 차려 먹고? 순자는 그 말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했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뜸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비추고 평소엔 용돈 붙이는 것도 미뤘어요. 그래, 나 혼자면 정말 끝일까? 순자가 망설이는 사이 파출소 앞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여기 있었어?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 내외의 목소리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연락받고 놀라서 달려왔잖아. 괜찮아? 아들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자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일단 차로 가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며느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끌려가듯 파출소에서 멀어졌어요.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 타자마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다면서요? 아니야, 나는 아빠가. 순자가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아빠도 힘든 거 아세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아빠 돈 문제도 있고 저희도 애 학원비 때문에 정신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썽 부리시면 곤란해요. 말썽? 내가 말썽을 부렸다고?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엄마 편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빠가 평생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렸잖아요.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태수 편이라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순자가 불편한 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혼자 살 수도 없잖아요.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빠랑 잘 지내세요. 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아들 내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수가 마중 나왔어요. 순자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태수는 순자를 안으려 했지만 순자는 몸을 피했습니다. 태수는 아들 내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봐, 엄마가 요즘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아들 내외는 곧 돌아갔습니다. 집엔 순자와 태수만 남았어요. 태수는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김치를 꺼내고 밥그릇을 놓았어요. 순자야, 밥 먹자. 배고프잖아. 태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순자는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 없었어요. 태수는 밥을 먹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약 먹어야지. 내가 챙겨줄게. 태수는 순자의 약 봉투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알약을 하나씩 꺼내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깊은 데로 가자. 이번엔 소리도 안 나게 할게. 순자는 숨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태수는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래? 밥 안 먹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태수는 순자의 약을 물컵과 함께 앞에 놓았습니다. 약부터 먹어. 안 먹으면 또 어지러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숨긴 채 물만 마셨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 손님 있대. 태수는 점퍼를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그제야 손바닥에 숨겨둔 약을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표면이 미끄럽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이게 내 약이 아니야.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순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은 채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절대로. 6챕터.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더듬으며 소파까지 걸어갔어요. 어젯밤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순자에겐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버튼을 더듬어 만수의 번호를 찾았어요. 며칠 전 만수가 자신의 번호를 순자 휴대폰에 저장해뒀거든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만수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르신, 세상은 아직 안 끝났어요. 사람은 손이 기억을 배신 안 합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증거를 모으고 싶어요. 제대로 된 증거를요. 만수는 순자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심하세요. 통화를 끊고 순자는 자신의 강점을 떠올렸습니다. 한지 공예가의 손이었어요. 종이의 결, 풀의 농도, 실의 매듭을 구분하는 손. 그 손으로 순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먼저 태수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 옆 서랍장을 열었어요. 손끝으로 안을 더듬자 영수증 몇 장이 만져졌습니다. 순자는 영수증을 하나씩 꺼내 손끝으로 읽었어요. 첫 번째 영수증은 주유소 영수증이었습니다. 종이 재질이 얇고 인쇄된 글씨가 잉크로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영수증은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영수증은 달랐어요. 종이가 도톰하고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니 모텔이라는 글자가 느껴졌어요.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어요. 순자는 영수증들을 작은 한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예전에 한지 공예할 때 쓰던 봉투였어요. 그리고 점자로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손끝으로 점을 찍어 몇 월 며칠인지 구분했어요. 다음은 차량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순자는 현관으로 나가 태수의 택시에 올랐어요. 손끝으로 대시보드를 더듬어 내비게이션을 찾았습니다. 버튼 위치를 외워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었어요. 목적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방문지 목록을 손끝으로 따라가니 같은 주소가 반복되었어요. 순자는 그 주소를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했습니다. 만수가 나중에 확인해 줄 거예요. 차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뻗어 만지니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비교해 봤어요. 질감이 달랐습니다. 순자의 머리카락은 거칠고 뻣뻣했지만 이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얇았어요. 젊은 여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머리카락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증거는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수가 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순자는 침실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알아. 이번 달 월세 얼마였지?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여자 월세도 내가 내줘야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정리하면 우리 편해져.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월세, 그 여자, 정리. 모든 단어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태수의 통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도 팔고 택시도 정리하면 몇 억은 되잖아. 그럼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경제적 착취와 공모였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없애고 재산을 정리해서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모은 증거들을 꺼냈어요. 영수증, 내비게이션 주소,
머리카락,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순자는 한지로 만든 작은 봉투에 증거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점자로 날짜를 표시하고 내용을 구분했어요. 손끝의 감각만으로 순자는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만수가 도와줘서 녹음 파일을 인터넷 저장 공간에 올려뒀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도 증거는 사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순자는 증거 봉투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태수가 절대 찾지 못할 곳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살아남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살릴 거야. 순자는 창가에 앉아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어요. 예전보단 더 선명했습니다. 창문의 윤곽, 커튼의 주름, 그리고 밖에 보이는 나무 그림자까지 시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순자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베개맡에 놓인 한지 학을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학의 윤곽이 아름다웠어요. 작고 여렸지만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또다시 산행을 제안했어요. 순자야, 이번엔 진짜 경치 좋은 데로 가자. 지난번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 미안했어.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요. 그래, 여보. 좋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놀란 듯 순자를 바라봤어요. 정말? 가줄 거야? 응. 답답했어. 바람 좀 쐬고 싶어. 순자의 대답에 태수는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만수와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어요. 만수는 산 입구 근처 지구대에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실종 및 유기 의심 신고로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주머니 속엔 여전히 작은 송곳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도 켜뒀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태수는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딱 좋네. 우리 추억 많이 만들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들, 나무들, 하늘의 밝기까지요. 차는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길이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 점점 깊어지는 숲, 그리고 차가워지는 공기까지. 순자는 손끝으로 주머니 속 송곳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태수가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어요. 순자야, 다 왔어. 내려. 순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주변을 살폈어요. 발밑엔 흙과 낙엽이 밟혔습니다. 태수는 순자의 팔을 잡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걸음을 걷다가 태수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순자야. 태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다정함이 사라지고 차갑게 변했어요. 너 왜 이렇게 침착해? 순자는 태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태수의 얼굴 윤곽을 바라봤어요. 침착하면 안 돼? 보통 사람이면 무서워해야 정상 아니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태연해? 태수의 목소리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조금 보여.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희미하게 그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뭐, 눈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의사도 모르게. 몇 달 전부터 태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너 다 봤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모텔 영수증도 받고 내가 전화하는 것도 들었어. 그리고 다 알아. 너랑 그 여자 통화 내용. 월세 얘기. 집 팔고 택시 정리한다는 얘기까지. 태수는 순간적으로 순자를 밀쳤습니다. 이 미친. 순자는 비틀거렸지만 지팡이로 균형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송곳을 꺼내 들었습니다. 찌르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킬 거리였어요. 한 발만 더 오면 나도 끝까지 갈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너 진짜 죽고 싶어? 죽고 싶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야. 여보,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씩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숲 사이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조태수 씨 맞습니까? 경찰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경찰 2명이 숲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박순자 씨 유기 및 협박 정황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그제야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잠깐 겁만 주려고 한 거야. 진짜로 뭘 하려던 게 아니라고. 경찰은 태수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순자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순자야, 우리 5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걸 다 잊어? 순자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겁을 준 게 아니야. 나를 지우려 했잖아. 산속에 버리고 절벽 앞에 앉혀놓고 약까지 바꿔치기 하고.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이 태수를 차 쪽으로 이끌어갔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한 번도 제대로 내뱉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살았던 게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참고 산 거야. 사랑한다고 믿고 싶어서 참았어. 근데 너는 나를 짐으로만 봤구나.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출발하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만수가 달려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었습니다. 나 살았어. 내가 나를 살렸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순자 자신이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송곳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송곳이었어요. 이게 순자를 지켜준 무기였습니다. 순자는 송곳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였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었지만 순자에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살아남았다는 증표였으니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어요. 하지만 순자가 모아둔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모텔 영수증, 내비게이션 기록, 통화 녹음, 그리고 바뀐 약까지.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태수가 외도 상대와 함께 순자의 재산 일부를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었어요. 태수는 몇 달 전부터 집 명의를 슬쩍 바꾸려 시도했고 택시 회사에도 차량 매각 상담을 해뒀습니다. 순자가 없어지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새 출발을 하려던 계획이었어요. 경찰은 태수를 유기미수와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호명령 신청과 재산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만수가 늘 함께 동행해줬습니다. 어르신, 힘들면 쉬어가도 돼요. 천천히 해요. 만수는 순자가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옆에서 읽어줬습니다. 순자의 시력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았거든요.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빠가 평생 고생했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웠지, 너희가 나를 키운 게 아니야.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 내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희 키우고 집안 꾸리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지. 근데 나한테 남은 게 뭐야? 눈도 안 보이는데 죽으라고 산에 버려지는 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너희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나는 살아야 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 뒤에 숨어 있던 손주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였어요. 아이는 순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희미하게 아이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만든 학 좋아해. 우리 집에 있는 거. 엄마가 할머니 옛날에 만들어준 거래.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배우면 안 돼? 학 접는 거.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해하긴 했지만 최소한 순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만수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집을 나온 거였습니다. 태수와의 5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 공예 수업 강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수가 순자를 추천해뒀던 거였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데 강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만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복지관을 찾아가 면접을 받고 일주일 후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순자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들 앞에서 한지를 펼쳤어요.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따라가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지는요, 손끝으로 느껴야 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끝의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순자는 한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학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윤곽과 손끝의 정확한 감각으로 완성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자는 복지관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늘 만든 한지 학이 들려 있었어요. 순자는 학을 창턱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학의 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살아있다는 신호처럼요.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돌아온 사람이야. 순자의 눈에는 세상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보이진 않았지만 흐릿한 윤곽으로도 충분했어요.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고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하늘, 나무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윤곽까지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했어.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산막에서 봤던 88 올림픽 달력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꿈들, 희망들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삶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기억은 아팠지만 그 기억이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지 학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여린 학이지만 바람에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살에 다시 시작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버틴 70년 그 시간이 순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학의 날개가 가볍게 흔들렸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직 날 수 있어.